네. 자, 부가가치세 이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재화의 공급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그 특별한 재화의 공급. 1, 2, 3, 4 있죠? 동그라미 1, 2, 3, 4. 그래서 특별한 재화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라고 간주 공급과 같은 의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가 공급의 세 가지. 근데 이 자가 공급의 세 가지 중에서 특별한 것은 이 타사업장 반출이 특별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증빙이 없습니다. 증빙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전부 다 증빙이 없는 유형, 건별이라는 1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만큼은 타사업장 반출만큼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이건 발급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11번이라는 유형으로 이제 실무에 가면은 요거는 11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14번 건별로 입력한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해요. 다른 건 다 증빙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거는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을 전부 과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은 과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하는 말은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즉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화이지만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저당권 양도담보 설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양도담보 설정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했다. 이거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없애야죠. 두 번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포괄적 사업 양도는 사업을 팔긴 팔았지만 인수받은 사람이 그 재고자산을 다시 매출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에게 과세할 필요는 없죠. 인수한 사람이 매출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된다는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세물납. 조세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납부한다 이런 건데 부가가치세를 조세물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를 물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데 그 물납하는 그 물체, 그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급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쓰인다든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쓰였다든가 수선용으로 쓰였다든가 사후 애프터 서비스용으로 사용했다든가 또는 상품 진열용으로 쓰였다든가 불량품 교환으로 쓰였다든가 또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기 회사 제품이 복리후생적으로 전혀 쓰일 수 없는 것을 주면은 그건 복리후생적으로 안 보죠.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면에서 소나타 한 대씩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건 복리후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의류회사에서 작업복 같은 걸 만들어요. 작업모를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냥 줍니다. 그거는 판매로 안 본다 이거. 그건 부가세가 없다. 이건 복리후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안전화라든가 또는 이제
음료수, 오비맥주 이런 술 회사에서 직장 체육대회 때 술을 그냥 직원들에게 무료로 주었습니다. 이건 복리후생적인 거다. 그래서 거기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유회라든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로 안 보는 거 대표적인 게 샘플이죠. 샘플. 예, 거래처에다가 견본품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닙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좀 내용이 많았다면 용역의 공급은 요 표로 말하면 요 두 줄밖에 안 돼요. 자, 먼저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이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용역입니다.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무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 그 컨설팅 해주는 거 이것만 용역이 아니고, 또 강의해 주는 거 이것만 용역이 아니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 권리,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임대사업이죠. 임대사업.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용역의 간주공급은 사실상 있지만, 용역의 간주공급, 우리 재화의 간주공급에서 자가공급, 또 개인적 공급, 또 사업상 증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재화의 공급에서는 그런 사업상 증여라든가 자기가 취득한 것을 자기가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과세하죠. 그런데 이 용역의 간주공급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학원을 사업으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수강료를 받고, 내가 만약에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학원 사업이 면세 사업이니까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과세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해주고, 근데 우리 자녀가 있다. 자녀한테 수강료 받았나요?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여기 앉아 해가지고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수강료 안 받고. 그러면 이게 재화로 본다면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한 거죠. 그럼 과세가 돼요. 재화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노트북을 그냥 주면 그건 과세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을 그냥 제공했다 하는 거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화의 공급을 자가 공급한 것은 따져서 그걸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에 노트북을 도소매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노트북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있죠? 그러면 판매한 거 빼면 재고로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재고가 모자라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하나 주고 딸한테 하나 줬습니다. 그거 과세해야죠 하고 밝혀낼 수가 있는데, 이 용역은 못 밝혀냅니다. 내가 숨기면 어떻게 밝힐 수가 없어요. 옆에 뭐 증인도 세워야 되고 너무 복잡해지죠.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의 간주공급의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과세하기 어렵다 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간주공급은 있지만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죠.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의 간주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하나 용역에서 뭐가 있냐? 우리가 무상공급, 이건 이제 우리 무상으로 주는 거, 우리 재화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거 다 과세한다고 그러죠. 심지어 가격을 공정가치보다 싸게 공급한 것도 그것을 알게 되면 과세하게 돼요. 일반적인 할인 판매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할인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동생이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니까
이렇게 낮게 주는 거예요. 매입 가격보다 더 싸게 줘.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 준 것보다 신고하는 매출세액이 더 작아지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과세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용역의 경우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인데, 임대사업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기 주택 같은 건 아니에요. 사업용 부동산은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런 사무실 건물이라든가 오피스 건물 또는 뭐 원룸 이런데 이게 사업용 건물이에요. 이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가 아니겠죠. 사무실이 하나, 오피스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어. 비어 있는데 만약에 창전동 분여회에서 그걸 좀 쓸 수 없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쓰세요 하고 무상으로 월세 안 받고 그냥 줘요. 그건 과세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건물이지만. 그런데 특수관계인은 뭐냐면 이 사업자하고 특수한 관계예요. 우선 가족관계, 형제라든가 아니면 회사 같으면은 그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다.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재화하고 용역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은 용역이고 어떤 것은 재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줄은요, 건설업은 차제를 업자가 부담했든 부담하지 않았든 간에 모두 용역입니다. 건설업은 뭐 토목건설도 있고 이런 그 주택건설도 있고 다양한 건설이 있죠. 건설업은 다 용역이에요. 용역. 다음 두 번째, 재화의 공급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가공만 해주는 것과 새로운 재화를 일부를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냥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이고요. 주요 자재를 조금이라도 부담하면서 가공했다면 재화다, 이런 얘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론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공급에는 이제 가공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공계약, 뭐 청소만 해줬다, 광택만 내줬다, 이런 것은 차제를 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소모품을 써가지고 광이 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용역이라고. 용역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자재를 넣었어요. 맨 철판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면 이 페인트 중요한 자재죠. 페인트 벗겨지면 다시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이제 이 무형자산, 여러분들 우리 무형자산을 배웠잖아요. 무형자산에 이런 산업재산권 같은 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을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거나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하는데, 대여하면은 저기에 뭐에 해당되냐면은 저기 우리 용역이란 뭐냐면 재화를
재화를 임대해 주는 것도 용역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특허권, 상표권이 뭐예요? 재화란 말이에요. 그걸 빌려줬어요.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런데 재화 이 산업재산권 이 무형자산을 말이죠. 매각을 하잖아요. 양도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안 합니다. 재화라고 한다. 재화라고 한다. 요거 용역과 재화를 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경우하고 건설의 경우,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의 경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화의 수입. 예. 용역의 수입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그런데 재화의 수입은 과세합니다. 자,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국내에 반입하는 것에는 가로 열고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네.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요, 통관을 거쳐서 나가 있으면 그게 보세구역입니다. 근데 보세구역에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반입? 그것도 수입이에요. 네. 꼭 미국 땅이나 일본 땅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관되어서 보세구역에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 뭐 보세구역에서의 반입도 여기에서 수입에 해당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바로 수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 이거 역시 수입이다. 근데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 그건 수입이지만, 국내 원양 어선이 공해상에서 잡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건 수입이 아니죠. 국내니까. 네.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 잡아서 뭐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통관을 거치면, 보세구역을 거쳐서 들어오면 수입이다 이거. 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출 신고가 일단 수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보세 창구로 넘어갑니다. 예, 밖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적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게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오면 다시 수입으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가 되겠죠. 수출할 때는 과세가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수출할 때는, 수출 신고할 때는. 근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소비를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네. 그럼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역에서 말이죠, 이거하고는 좀 구분해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다 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이렇게 하면 청소도 근로고 경비도 근로 아니냐. 그런데 용역과 근로의 제공은 다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회사의 입사지원서 써가지고요, 서로 고용관계를 맺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으로 공급으로 보면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죠.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예. 그러나 우리 회사에 와서 근로를 하긴 하는데 우리 회사하고 근로계약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 회사에서 근로를 해. 그런데 우리는 그 회사에게 용역, 그 서비스, 용역료를 준단 말이에요. 청소비. 거기에는 과세가 된다. 이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부수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예, 왼쪽에 있는 것은 어제 나왔던 것. 부수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요. 1번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가 8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키보드 마우스는 포함해서 80만 원으로 다 알고 있죠. 통상적으로. 그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주된 재화에 포함해서 공급되는 재화이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그 책에 있는 DVD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DVD는 과세 재화이고 음반 과세입니다. 그런데 DVD는 과세인데 책은 또 면세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책을 하나 샀는데 책이 3만 원짜리예요. 예, 책이 3만 원짜리. 근데 그 책에는 DVD가 하나 있다고 볼까요? 근데 DVD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한 5천 원어치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2만 5천 원은 책값이고 5천 원은 DVD 값인데 그 출판사에서 그냥 3만 원에 파는 거죠. 2만 5천 원 더하기 5천 원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DVD를 어떤 그 책과 별도로 보는 하나의 별도의 재화로 보느냐, 아니면 책에 포함된 재화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책에 포함된 재화로 보면은 그 5천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책이 주된 재화니까 면세. 그런데 이건 다르다라고 본다면 5천 원인 DVD는 5,500원이라는 500원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되고 45,000원만 면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된 재화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래의 관행이라든가 이 통상적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은 전부 주된 재화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판단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와 과세가 있기 때문에. 면세와 과세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은 새로운 얘기입니다. 왼쪽은 주된 재화를 가지고 부수 재화나 용역이냐. 주된 재화와 용역과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을 비교한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여기 밑에 바로 예를 들으면 좋아요. 여기 밑에 보면 제조업, 과세하는 제조업과 면세업인 금융업을 비교를 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제조활동을 하는 과세 사업자와 우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면세 사업자예요.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면세.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육사업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 이러한 과세 사업이나 면세 사업자가 재화 자체가 면세인 토지를 공급한다고 보자 이거. 공급한다는 건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조업인 사람이 판매를 하든 면세 사업자가 판매를 하든 재화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세. 사업에 관계없이 재화가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 재화예요. 과일도 면세 재화예요. 근데 뭐 제조업에서 과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근데 토지는 뭐예요? 제조업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금융업도 가질 수도 있고, 교육사업자도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기업 명의로. 재화 자체가, 부수되는 재화 자체가 면세면 다 면세예요. 자, 근데 여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건 과세재화거든요. 자동차도 과세재화예요.
자동차. 그래서 제가 몇 년도 하여튼 버스 한 대하고 그 12인승 승합차 한 번씩 팔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스 통학용 학생들 통학용 버스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버스 먼저 팔고 그 뭡니까 그 승합차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좀 좋은 차 좀 타봐야지 하고 이제 승합차도 팔고 해서 팔았는데요. 할 때 사는 사람이 좋아해요. 사는 사람이 왜냐면 우리 보고 증빙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돈 뭐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서 900만 원만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900만 원에 파는데 부가세 별도로 판다 그러면 내가 과세 사업자면은 990만 원 받아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냥 사는 사람이 부가세가 없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건물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죠. 과세 사업도 해요, 농협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밑에 있는 관고 지점은 금융업이에요. 은행 업무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관고 지점 앞으로 만약에 등기가 돼 있다면 이 건물을 팔 때 이 건물이 20억이다 그러면 딱 20억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왜? 면세 사업자는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도 면세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계속 공급한다. 그건 면세가 될 수 없죠. 부수되는 재화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금융업은 원래 금융업만 하는 건데 부수적으로 건물을 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업적으로 판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이익을 남기려고 파는 게 아니라 관고 지점이 저 앞 건물로 이사를 가는데 이 건물 팔고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제조업은 있잖아요. 과세 재화니까 당연히 과세가. 자, 주된 사업하고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이걸 보셨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으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재화 및 면세 여부 등은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자,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다. 그러니까 금융업에서 건물을 판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거. 그것은 뭐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그런데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과세 사업자로 면세가 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 표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간다. 자, 이제 용역의 공급. 자, 우리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이 과세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았는데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여러분들 공급 시기 언제로 보겠어요? 당연히 판매하는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겠죠.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판매 형태가 하도 다양하니까 판매하는 날짜 그걸 언제로 보느냐 이것이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부가가치세를 언제 납부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30일하고 7월 1일은 큰 차이가 나죠.
6월 30일 날 공급했으면 1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7월 25일 날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2기 애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 8, 9 모아가지고 10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3개월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언제 부가가치세가 납부 의무가 있느냐에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공급 시기를 가지고 과세 매출세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이동이 필요 없다 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자, 대부분이 다 인도입니다. 인도. 판매라는 건 매입자에게 갖다 주면 그게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인도.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하는 경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면 공급 시기가 된다는 거죠. 이용 가능하게 한다. 예. 이용 가능하게 한다. 다음에 1번과 2번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 뭐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법률적으로 어떤 약정에 의해서 개인 간의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도 아닌 또 뭐 애매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어떤 법률적으로나 상호 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확정되면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인도 시점인데 여기에 복잡해져요. 여기에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인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이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예요. 아까 앞에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어떤 법률적으로 인도가 확정되면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품권을 사는 경우 있죠. 상품권을 사는 경우는 실제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상품권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자, 상품권을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 앞에 NC백화점에서 상품권 판매하죠. 백화점 같은 데는 대개 상품권을 팝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6월 달에 상품권을 500만 원어치를 NC백화점에서 팔았다고 봐요. 그러면 500만 원을 매출로 잡느냐? 6월 달에 안 잡습니다. 상품권을 팔면은요, 부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백화점 입장에서는 왜 부채냐면요, 돈을 미리 받은 겁니다. 아직 물건을 안 준 거예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온 소비자에게 물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돈이 500만 원 들어왔죠, 차변에? 자산 잡고 돈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상품권을 나중에 이제 갖다가 어디 쓰겠죠. 직원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을 주었다든가 하면은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실제로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을 일으켜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공급 시기는 상품권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현물과 교환하는 시점입니다. 현물과 교환하는 시점. 요게 특이하고 특이한 것들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을 했으면요,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 시기로 보느냐, 완료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가공을 완료해 가지고 이거 역시 인도해야 돼요. 인도. 가끔 보기에 여러분들 이제 눈속임을 하려고 위탁받은 재화의 가공을 완료한 때 이렇게 나와요. 가공을 완료한 때.
가공계약의 공급 시기가 된다. 아닙니다. 가공을 완료했다는 것은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에 불과하죠. 인도해줘야죠. 인도해줘야죠. 그래야 가공계약의 공급 시기가 인도하는 때입니다. 위에 거하고도 같고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 이거 우리 통신 판매 그 TV에서 우리 통신 판매 광고 가끔 보다 보면은 그냥 뭐 이번에는 전화만 하시고 뭐 그러던가요. 하여튼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반품을 뭐 10일 내에 반품하세요, 5일 내에 반품하세요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이거의 공급 시기는요, 그 소비자가, 매입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어떤 사인을 줬거나 아니면 7일 내에 이렇게 했다면 7일이 경과했을 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 아까 첫 번째 줄에 있는 할부 판매는 1년 내에 할부를 말해요. 장기 할부 판매는 요 밑에 설명이 아마 나올 텐데요. 재화를 인도하고 그 첫 번째 결제부터 마지막 회차 결제가 1년이 넘으면 장기 할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넘는 할부. 1년 넘는 할부. 자, 장기 할부하고 어떤 것이 조건이 같냐면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공급과 중간 지급 조건부. 네. 자, 완성도 기준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은 매달 결제를 해줄 텐데 일을 한 만큼만 결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6월 달에 10% 일을 했다. 그러면 총 계약 금액의 10% 결제해 주고 7월 한 달에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20% 해냈다. 그러면 7월 달 결제 금액은 총 계약 금액의 20%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제라는 건 이제 공급으로 보는 거죠. 공급으로.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개 기간별로 금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을 몇 번 나누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결제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도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완성하는 데까지 기간이 만약에 1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기간을 미리 계약에 정해놓고 1차 결제는 계약할 때 얼마, 2차 결제는 3개월 후에 얼마, 3차 결제는 또 6개월 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중간중간 지급을 해주는 그런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력이나 가스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제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해가지고 이번 달 사용요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전에서도 매출을 매달 검침한 거 가지고 매출을 잡아요. 그래서 전력, 가스, 도시가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하고 개념이 같은 것들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전력, 가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이 특이하다. 왜 특이하냐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몇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로.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이것도 특이합니다. 자판기도 공급 시기가 인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자판기가 이제 무인 판매기지 않습니까? 언제 그 매입자에게 인도가 됐는지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판기 사업자가 오늘 6월 25일 날 거기서 돈을 꺼냈다. 그러면 돈을 세 가지고 그 6월 25일 날 매출로 잡으면 돼요. 돈을 꺼내는 날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위탁 판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리인이 즉 수탁자죠.
수탁자가 팔아야 되죠.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로 잡습니다. 위탁자가 공급한 것이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팔아야 공급 시기가 된다. 수탁자가 팔아요. 그러니까 위탁자라는 것은 우리는 만들기만 하고 판매할 능력이 안 돼요. 판매망이 없어. 그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판매회사. 그럼 우리 회사는 공기청정기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잘 만들어가지고 하이마트 보고 하이마트에다 파는 게 아니라 하이마트 보고 판매 대행을 해달라고 그래요. 하이마트가 사다가 파는 건 우리가 하이마트에 팔면 공급 시기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하이마트에다가 물건을 보내준 거예요. 그럼 하이마트가 수탁자가 되고 우리는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탁 판매 제도죠. 그걸 말합니다. 그것은 하이마트에서 팔아야 공급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 우리 특별한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앞에서 쭉 재화의 어제죠, 어제. 그래서 간주 공급의 경우는 소비하는 때.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하는 때가, 왜냐면 실제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자가 공급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소비하는 때. 그러나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다르죠.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 이건 전체적으로 수출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올 테니까요.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식입니다. 선적일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적재한다는 얘기고, 기적일이라는 것은 비행기에 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출의 경우에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공급 시기를 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관하는 날 아니에요. 통관일 이것도 아니고, 예, 언제냐? 선적일 또는 기적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장기 할부 판매 이쪽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품권 좀 주의해 주시고, 예, 그리고 무인 판매기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이다. 요 세 개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인도하는 그가 시점이 아닌 좀 특별한 것들이 요 4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 밑에 2개는 다 수출이니까요. 예, 수출이니까. 밑에 주의해 보면은 그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상 분할해야 되고요.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따져서 최종 할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장기 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용역의 공급 시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용역의 공급 시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별로 못 나가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